형사 법칙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정직이냐 재복귀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이 걸린 운명의 갈림길이 이번 주에 펼쳐집니다.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신문이 내일 열리는데요. 이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결정적 역할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돌연 연기되면서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 국회 법사위 위원이자 민주당 원내 부대표시죠. 김용민 의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저희가 이슈 분석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재가동을 했었는데 최종 2인 선정에는 이제 실패를 했고 연기가 됐습니다. 그 28일 월요일 다음 주로 이제 연기가 됐는데요. 어떻게 최종 2인 결론이 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28일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에도 그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그 야당 추천위원 한 명이 사퇴를 했고 그래서 그 결론을 보충하자라는 것이 이제 그 국회의장의 그 권고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나머지 위원들이 그 권고를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야당 추천위원 한 명이 사퇴하더라도 그 의결에는 전혀 뭐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충분히 논의해서 지난 금요일 날 추천을 하고 그 후보자를 추천해도 무방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편 또 새로운 후보를 또 추가로 또 받겠다, 23일까지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새로운 후보자들과 함께 기존에 추천됐던 후보군들 이분들 같이 논의해서 아마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속도 조절에 추 장관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추 장관의 여권 입맛에 맞는 새 후보자를 염두에 두고 일부러 연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네, 저는 거기에는 좀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해서 새로운 후보자가 나중에 공수처장으로 최종 추천이 되는 것까지는 가능할 수는 있죠.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특정인이 염두되거나 특정인이 거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이미 그 5명 이상의 찬성을 받았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특히나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추천한 분도 계시고 그 후보자가 5명의 찬성을 이미 받았던 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연기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또 국회의장께서 그런 권고를 했던 부분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연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요, 앞서 말씀해주신 그 추 장관이 추천하신 분이 전현정 변호사고요. 네, 또 맞습니다. 대한변협에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그 법이 이렇게 개정된 법에 의하면은 제적 3분의 2, 그러니까 5명이 찬성하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네. 추천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최초 제정됐던 법의 취지와 정신과 그리고 지금 개정법에서도의 어떤 법의 취지와 정신을 고려하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가능한 만장일치를 받는 그런 분이 추천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겠죠. 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지금 28일 날 아마 그 추천위원들께서는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만장일치된 후보가 추천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뭐 지금 말씀하신 두 분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하겠다라는 입장은 아마 이제 검사 출신들을 네. 선임해야 된다, 후보자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아마 주장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요. 그것 역시 서로 토론 과정에서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상 여지가 좀 남아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연내 출범은 물 건너갔지만 공수처 출범길이 열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수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거운 도전을 받게 됐다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의 위헌성을 부각시키겠다 이렇게 한 거 벼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연내 출범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쯤에는 인사청문회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야당은 처음부터 공수처가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성을 따져보겠다라고 해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해놓은 상태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야당의 모습은 또 공수처장을 추천하기 위해서 원내대표 간의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상당 부분 합의가 되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런 점을 보면은 야당도 마냥 이게 위헌이다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그거는 어떤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했던 것이고 야당도 이 시행되는 법에 대해서는 법 절차를 따라서 추천하고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에는 사실상 동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야당도 이번에 공수처법 개정할 당시에 개정안을 제출했거든요. 네. 본인들이 위헌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위헌성을 본인들이 다퉜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개정안들을 냈고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 법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주장은 그냥 정치적인 어떤 수사에 불과한 것이고 네. 실제 내심의 의사에서는 이 법은 진행되고 시행되고 거기에 따라서 공수처가 출범할 것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뭐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이죠. 28일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지금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그 사의 표명하신 부분은 이제 예상을 전혀 못했고 당연히 그 이후에 검찰 개혁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의 표명했던 것은 아무래도 현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부담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추미애 장관이 아직 검찰 개혁에 있어서 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다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특히 윤석열 총장의 징계 문제가 이제 내일이면 재판이 또 진행될 예정인데 재판 결과에 따라서도 향후 어떤 법무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거나 추가로 검찰 개혁을 위한 인적 그리고 제도적인 어떤 조치들 네.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고 현재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전면에서 앞장서서 개혁을 주장하셨던 분이라서 저는 여전히 계속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께서는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결정에 아쉬움을 보이셨다고 하는데요. 네.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징계 수위와 거치 어떻게 됩니까? 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해임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한 징계 사유가 보면은 뭐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묵직하고 현직 검찰총장이 이런 일까지 했을까에 대해서 사실 뭐 충격을 주는 그런 네.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들을 고려하면 당연히 해임 결정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징계위원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하나하나가 해임 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뭐 유례가 없는 일이었고 네.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정직 2개월로 어떻게 좀 낮춘다 이런 취지의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이제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간단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 징계 사유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새롭게 알려진 게 판사 사찰이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그 채널 A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부적절한 행동,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알려진 뭐 보도 내용들에 의하면 이 윤석열 총장이 채널 A 사건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와 2,700여 회의 연락을 주고받았다라는 것이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해서 진상조사해서 보고해라라고 지시한 날, 네. 그날 이미 또 한동훈 검사와 열몇 차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건을 무마하고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의도가 명백하게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현직 검찰총장이 자기 권한을 남용해서 어떤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 그것도 최측근의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중대한 비위 혐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임됐어야 하는데 그게 아쉽습니다. 예, 사안이 상당히 심각했는데 징계 수위가 낮았다. 이렇게 그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윤 총장은 그런데 이제 물러서지 않고 2라운드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이제 뭐 추윤 갈등이
일단락되는 대신에 이제 청와대와 또 새로운 2라운드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그 징계를 사실상 이제 최종 승인한 법상으로 최종 승인한 분이 이제 그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네. 소송을 사실상 청와대와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왔고 윤 총장 측에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도들이 나오니까 이제 윤 총장도 한 발 물러선 건 같긴 합니다. 네. 좀 명확히 얘기하면 이 소송의 그 피고는 법무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소송의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 법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검사 징계법상 징계 절차의 최종 승인권자, 다시 말해 집행을 하는 집행권자는 대통령으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외형상으로는 적어도 윤석열 총장과 청와대와의 어떤 법적 다툼, 법적 쟁성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요. 대통령이 그 윤석열 총장의 그 징계에 대해서 최종 승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법상 재량이 없습니다. 네. 징계위원회가 결정하면 그대로 승인하는 것이 법에 정해진 절차였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실질적인 모습은 여전히 윤석열 총장과 법무부와의 법적 다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내일 있을 그 윤 총장의 그 기일 날이죠. 네.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까요? 기사회생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대로 징계가 그대로 갈까요? 이게 이제 바로 직전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네. 아마 이제 윤석열 총장 측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 앞선 직무집행정지와 지금 징계 결정에 대해서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법적으로는 매우 다릅니다. 네. 직무집행정지는 이제 징계 절차에 나아가기 위해서 조사하는데 지금 조사 단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게 어떤 부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할 때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직 2개월은 그 외부위원 포함한 징계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된 사안이고 징계 혐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논의를 했고 또 윤석열 총장 측에게도 충분히 반박 기회와 증인신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도 충분히 기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직무집행 정지, 집행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실제로 다른 유사 사건들에 있어서도 징계가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예는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법조계 또 안팎에서 지금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 총장이 될 것이다. 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 문제는 공수처가 결정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기관이 공수처이고 네. 거기서의 검사는 검찰총장도 당연히 포함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 대상으로 삼고 수사하는 것은 당연히 법상 가능합니다. 다만 그 부분을 공수처가 처음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수사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내부적인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네.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덧붙이면 이게 지금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비위 사실 범죄 혐의들은 윤석열 총장 사건도 있긴 하지만 가족 사건, 특히 장모 사건도 여전히 네.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공수처법에 의하면 그 검사의 장모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검찰에서 장모 사건은 여전히 수사를 해야 되고 네.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검찰 안팎에서 여러 가지 좀 우려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도 논의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건의 종류나 범위, 수사 대상에 따라 또 좀 달라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공수처법 개정을 비롯해서 권력기관 개혁 3법 입법 절차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의원께서는 찬성직 필리버스터 주자로도 나서기도 했는데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권력기관 개혁 3법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권력기관이었던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정원 네. 이 권력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법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기소독점주의가
완화되고 깨지는 예외를 만들어 놓은 그런 기구이고, 경찰은 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권한을 분산시켰습니다. 그리고 네. 국정원법은 가장 문제가 돼 왔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 수집 부분을 폐지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동안 권한이 집중된 권한을 남용해 왔던 그런 안 좋은 과거들을 청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용께서는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이 되시는 등 정말 올 한 해 바쁘게 네.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 소회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의 목표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사실 올해 굉장히 영광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변호사 하다가 갑자기 정치에 네. 입문해서 당선까지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한 해였는데, 너무 바빠서 올 한 해가 없어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한참 뒤에 2020년이 또 어떻게 기억될지 그것도 좀 고민이 되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제가 국회에 들어온 목적이기도 했고 여지껏 싸워왔던 그런 방향이기도 한데, 권력기관 개혁과 특히 검찰 개혁에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과 연구와 활동들을 하고 입법 활동도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법조인 출신 의원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이 기대를 해보겠고요. 앞으로 활발한 또 의정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엔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